네, 뉴스프라임 2부 시작합니다. 통계를 보는 경제 뉴스, 오늘은 이경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 품목 중에서 식품 산업 부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반도체, 조선, 전자, 자동차, 휴대폰 등이었는데요. 요즘 식품 산업이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식품 관련 산업 상황이 어떤지 좀 관련 통계가 있을까요? 예, 그간 통통 뉴스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향후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주력 산업들 점차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오, 네. 예, 거기서 이제 중국의 유력한 경제 인사를 만나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산품은 향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앞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중국이 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가 건강, 식품, 의료, 뭐 메디칼 이런 분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향후에 우리나라가 뭐 바이오라든지 뭐 건강 관련된 또 식품 관련된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해외 진출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몇 가지 통계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가 CJ 제일제당입니다. 그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21년 뭐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계속 매출을 올려오다가 작년 3분기에는 그 1조 784억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CJ가 미국에서 이렇게 식품을 가지고 1조 원을 넘는다는 게 우리나라 어떤 식품 산업을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성과들은 이제 우리나라 다른 식품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식품 산업들이 해외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관련 주요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 선박, 뭐 조선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식품 사업까지도 해외에서 매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외 매출 비중이 62%, 그래 총 5조 원 넘었는데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3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어떤 고무적인 통계가 되고, 그다음에 오리온도 22년 3분기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전체 7,411억 중에서 무려 5천억 넘게 68%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뭐 불닭면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하죠. 삼양식품도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6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풀무원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대상은 폴란드에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또 농심은 북중미 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사실 식품 산업입니다. 전체 식품 산업이 거의 한 6천조 달러.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한 3천조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휴대폰 산업이 한 2,400조 달러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가장 큰 산업이 식품 산업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을 야금야금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한다는 데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주요 식품 관련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에서 수출하는 라면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삼양식품의 해외 수출이 좀 돋보이고 있다고요. 네, 앞에 뭐 CJ 같은 회사도 워낙 대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뭐니 해도 그 라면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은 이제 그 불닭 볶음면이라고 아주 막 수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에, 정말 그 삼양식품이 그 16년에 수출 비중이 2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22년에 거의 뭐 2배 이상 성장해가지고 22년 현재 66%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고 볼 때 앞으로 그 다른 국내 중소형 식품사들도 이러한 어떤 K푸드 시대에 좋은 기회를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라면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의 해외 수출 동향을 보여주는 관련 통계도 있을까요? 네, 그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저기 보시다시피 약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조 원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1년에 그 114억 달러 나왔는데 벌써 21년에 최대 수출이었지만 22년에 또 사상 최대치로 15조 원대로 올랐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K-팝 무슨 뭐 K-컬처 뭐 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농수산식품들이 해외에서 또 다른 거대한 어떤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K-팝뿐만 아니라 국내 음식 관련된 것도 한류 효과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액 중에서 라면 이외에도 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관련 네. 통계가 있을까요? 수출액 중에서 이제 도대체 어떤 품목들이 가장 잘 나가냐? 네. 첫째는 뭐니 해도 라면이 되겠어요. 라면. 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라면, 그 다음에 과자류. 오, 과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료. 이 세 가지 라면, 과자, 음료. 이게 뭐 대부분 뭐 삼양식품, 그 다음에 뭐 롯데 제과, 뭐 빙그레 이런 음료 시장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고 그 외에 또 인삼, 뭐 쌀 가공식품, 네, 김치까지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뭐 국내 이제 특히 한국산 배, 그죠? 한국산 딸기가 좀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까지 어떤 공산품 제조업 위주에서 새로운 어떤 그 수산 가공식품이라든지 농 가공식품들이 해외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직도 상당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를 하고 이익률이 좀 낮은 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덩치는 커지는데 네. 매출은 커지고 있는데 정말 이익률이 낮은 게 아주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오뚜기 식품 같은 경우에는 22년 매출이 약 한 3조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죠? 영업이익이 1,837억,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롯데 제과가 아까 그 과자류 수출을 많이 하는 뭐 빙과 수출을 많이 하는 롯데 제과가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353억. 이거는 어떤 제조업으로서 가장 낮은 그런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 외에 뭐 농심이나 SPC, 삼립까지 영업이익이 너무나 어떤 저조한데 이거는 뭐 일반 그 제조업에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면 한 10%,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뭐 한 최소한 2~3% 정도는 나와주는데 여기에 있는 뭐 SPC라든지 그 롯데 제과는 그야말로 막 그 1% 내외, 어찌 보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품 기업들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방금 그 절대적 수치도 이제 낮지만
우리나라 어떤 식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추경호 부총리께서 라면 값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지금 인하 압력을 넣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렇게 뭐 그 농심이라든지 이 업체도 뭐 농심 뭐 라면 영업이익이 20년에서 6.1%에서 21년에 4%, 22년에 3.6%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매일유업, 롯데제과, 대상까지 매년 3년 전보다 끊임없이 이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원재료 가격 인상, 뭐 인건비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그에 맞게 이제 소비자 가격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 뭐 어떤 부품 공급망의 어떤 혁신을 뭐 가져오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공장을 많이 짓고 하듯이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아무리 이렇게 매출액이 많아도 영업이익이 저조하면 사실 임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성과가 그렇게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어떤 식품 수출 면에서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출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원자재 사실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농림 관련된 그 원자재 비중이 어떤 그 곡물 작업도가 우리나라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식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좀 그 저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해외 뭐 농장을 확보한다든지 네. 그런 어떤 조치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까 해외에서 이제 그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듯이 그렇죠. 해외에 공장을 세워서 바로 그 현지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K푸드의 첨단 테크를 결합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런 통계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세계 어떤 그 기능성 식품 시장을 보면 2020년 2,900 저기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2020년 294억 달러에서 2024년 647억 달러까지 세계 식물성 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뭐 한 15%에서 2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단순한 뭐 라면처럼 그냥 가공을 하고 뭐 포장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특별한 기능성 원료를 더 첨가를 해가지고 뭐 약간 의약 식품 같은 그야말로 요즘 뭐 저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러죠, 그죠? 뭐 다이어트에 좋은 또 비만에 좋은 뭐 여러 가지 뭐 당뇨에 좋은 뭐 성인병에 좋은 그런 식품들을 개발하는 게 아까 저 이야기했던 영업이익을 좀 높이는 전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사실 그 R&D가 필요한데 영업이익이 저조하면 R&D 할 역량이 없겠죠. 뭐 한 4조 원 하더라도 영업이익 아까 뭐 1,800억 뭐 1,200억 해가지고는 도저히 R&D 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어떤 정부 당국자도 이런 식품 산업의 어떤 수출 동향 사이즈를 감안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R&D를 대폭 좀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과 미국의 화해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간 억류가 되어 있던 이란 국내 이란 자금이 9조 원이고요. 또한 미국에 잡힌 3조 원 등이 풀리면서 중동 국가와 교역 관계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식품 산업이 어필할 만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예, 그간 한 20년 가까이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하고 그 자금이 무려 9조 원, 네. 9조 원이 우리나라 은행에 잡혀 있었습니다. 음. 또 미국에서도 역시 이란 자금이 잡힌 게 저당 잡힌 게 약 3조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조 원이 이제 이란 경제에 풀리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중동 시장에 여러 가지 뭐 건설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선박 플랜트 어떤 산업이라든지 뭐 그 외에 또 이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인근의 경쟁 국가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그 어떤 산업적으로 기회가 많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동 국가의 우리의 어떤 가공식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조 원 시장에 이제 가공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이란도 32조 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는 그 농업을 기본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어떤 식품 산업들이 중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석유를 사오지만 거꾸로 식품을 수출하는 그런 마트레이딩하는 기회가 점점 아마 증가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이 시청자들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예를 들면 뭐 한 3, 4년 앞을 내다보고 한 5년 앞을 내다볼 때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품 기업보다는 푸드테크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통계가 있을까요? 네, 그 참 이 통계를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품 기업이 뭐 CJ, 그다음에 대상, 뭐 동원, 뭐 풀무원, 뭐 롯데푸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참 CJ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6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또 시가총액, 기업 가치를 보면 5조 9천억, 약 6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 매출액은 26조인데 실제 시가총액은 그야말로 6조밖에 안 된다. 그런데 대상 보십시오. 대상은 3조 5천억입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시가총액은 8천억. 그렇죠. 예, 정말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이게 매출액보다 더 사실 뭐 높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쵸. 아주 너무나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아니면 그야말로 어떤 전통 산업의 특징이냐.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념을 해야 되고 반면 푸드테크의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제 뭐 이걸 푸드테크라고 해야 되는지 일단 이게 통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배달의 민족은 매출액 2조. 근데 기업 가치는 얼마죠? 35조네요. 35조.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켓컬리가 지금 매출액이 1조 6천억인데 기업 가치는 4조 원입니다. 근데 사실 마켓컬리는 좀 적자가 엄청 누적돼 있죠. 그렇죠. 예, 뭐 배달의 민족 뭐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그 외에 무슨 뭐 당근 마켓도 적자가 누적돼 있고 이제 오아시스 마켓은 이제 좀 흑자로 돌아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거의 대부분 매출액은 작지만 기업 가치는 이렇게 지금 큽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사실 그 플랫폼, 각 산업에 있어서 어떤 전문화된 플랫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뭐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어떤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판단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 기업은 매출액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푸드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푸드테크 시장은 더욱더 좀 커질 전망이라고요. 예, 뭐 어차피 이게 세계적 흐름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제 투자를 하면 특히 수익 투자를 하면 뭐 저 시가총액에 의해서 높아야 이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아무리 매출액 많아도 뭐 주식이 낮으면 돈을 벌기 어려운 거니까 이제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19년대 무려 251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27년에 391조 원으로 지금 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푸드테크 시장은 끊임없는 혁신, 또 소비자 만족 제고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푸드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그 유통을 지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원리가 유통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즉 제조업보다는 유통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도 뭐 국내 그 쿠팡하고 그 CJ 그 어떤 햇반과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끊임없이 가격 내려라, 싸게 팔아라 하니까 CJ는 더 이상 가격 못 내린다라고 이제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쿠팡에서 우리 햇반 빼겠다 하니까 그러면 너 빼라. 사실 쿠팡에서 그 햇반을 빼면 매출액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쉽게 뺄 수도 없는, 그렇다고 또 쿠팡의 말대로 가격을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갈등이 유통과 제조업 간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통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살펴본 주요 통계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예, 그 결국 이제 식품 어떤 산업에서 식품 생산자에서 테크를 더해야 부가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향후 투자할 때는 푸드테크 푸드테크의 어떤 기술을 누가 빨리 기존 산업에 응용을 할 것이냐,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국과 중동 시장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역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제 공산품 위주, 저 먹고 마시는 거 외에 나머지 어떤 공산품 시장에는 중국 시장이 향후 10년, 20년간의 세계를 아마 지배할 듯하고, 그러나 그 어떤 아직까지 불신해 있던 저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성선이 있다. 또 중동 시장에 요즘 뭐 스마트팜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동 시장에 있어 가지고도 공산품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전자 제품들은 향후에 중국 제품이 다 그냥 그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식품 산업을 통해서 또 워낙 전 세계 제일 큰 식품 업체가 네슬레지 않습니까? 예. 네슬레처럼 우리나라도 크게 키우면 또 다른 거대한 산업군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누가 어떤 푸드테크를 접목해서 기업 가치를 키울 것이냐 조심스럽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통계로 보는 경제 뉴스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